군 장병들이 도로에 모여 있습니다. 방호벽을 번쩍 들어 옮기고 빗자루로 바닥을 쓸어냅니다. 초소가 52 민통 초소로 이전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겁니다. 마현 13초소가 전면 개통되면서 용암 삼거리부터 동쪽으로 약 6km에 이르는 도로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엄한 경계가 사라지자 생계를 위해 민통선안을 오가던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통행량이 많은데도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시비들도 있었고 논이나 밭 들락날락 할 때 군인들이랑 마찰이 없다는 게 가장 좋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던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13민통초소가 52민통초소로 이전해서 지난 4월부터 전면 개통됐습니다. 철원과 화천에 이어 양구군도 민통선 북상을 추진하면서 도내 민북 지역의 경제와 관광 활성화가 기지개를 켤 전망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도내 민북 지역의 최근 소식 그리고 남은 과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DMZ학회 손기웅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춘천 MBC 김준겸 기자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마현리 13초소가 52초소로 이전하면서 60년 만에 민통선이 북상했는데요. 회장님 이 소식 상당히 기쁘게 들으셨을 텐데 이 초소 이전이 주민과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민북 지역이라 하면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지역을 주민들이 올라가서 정말로 황폐화된 지역을 개간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네. 뭐 짧게 보면은 60년, 길게 보면 70년 동안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간의 주민들의 고통을 만약에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그때마다 신고를 해야 된다. 네.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근데 사실 농업활동이라는 것이 뭐 주말 주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말에도 가야 되고 또 일하다 보면은 또 집에 왔다 다시 가야 되고 이런 상황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마다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면 정말 생업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지역 주민으로 봐서는 정말로 생활이 크게 바뀌는 또 삶의 질이 바뀌는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민북 지역이 좀 북상되는 이 추세가 앞으로 주민들의 또 국가적 관점에서 지역적 관점에서 좀 더 확대되려면은 이번에 이런 북상화된 민북 지역에 좀 더 통로가 열린 이 사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안보적으로도 별 지장이 없음과 동시에 지역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제가 또 남아있네요. 김 기자는 이번 현장 취재에 다녀왔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좀 어떤 변화가 있던가요? 우리가 약간 민간인을 통제하는 초소, 민간인 통제 초소라고 하면은 떠올리기만 해도 뭔가 좀 어둡고 네. 폐쇄적인 느낌을 받잖아요. 실제로 이제 민통 초소가 60년 넘게 설치돼 왔던 철원 마현리 입구를 직접 다녀왔는데 춘천 MBC 옛 자료를 우선 확인해 보니까 예. 이 성인 남성 키만한 바리케이드 수십 개가 있고 또 차량의 출입을 자동으로 좀 막는 차단봉까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폐쇄적인 분위기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현 13초소가 이달 6일 새벽 5시부로 60년이 넘는 시간 끝에 드디어 좀 52초소로 이전이 됐는데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있는 용암 삼거리를 보니까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일 만큼 모두 뻥 뚫려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생업을 위해 이 초소를 통과했던 주민들도 만나봤는데 그중에 한 주민은 좀 울먹거리시면서까지 네.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초소 이전이 드디어 통과가 되어서 보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네, 정말 주민의 수건이 수십 년 만에 풀린 건데 그동안 초소 이전하기 위해서 마현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도 제기하고 철거투쟁위원회 운영하면서
60년 만의 수건을 주민의 손으로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떤 규제가 있었습니까? 우선 출입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곳에 군부대에 미리 등록되어 있었던 농장주분들이나 예. 주민분들 혹은 군무원, 군인분들이 주로 출입을 할 수 있었고요. 외부인들은 더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또 이렇게 실제로 출입을 하는 분들도 신분증이나 출입증이 없으면 절대 출입이 불가능한 구조고, 무엇보다 우리가 농업을 하다 보면 좀 밤에도 둘러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 야간 시간대에는 출입이 좀 더 아예 안 된다는 통제됐군요.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취재를 통해서 좀 알게 된 내용인데, 이 마현리 근처에 생창리라는 곳이 또 있는데요. 네. 생창리 주민분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를 이제 농번기니까 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장주분들이랑 같이 있지 않으면 절대 외국인 근로자만으로는 출입을 불가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농번기에는 시내, 사무실, 밭 왔다 갔다 해야 될 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는데 그때마다 농장주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랑 같이 다녀야 하다 보니까 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초소 통제가 좀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초소는 그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 주민들의 일상과 생업 불편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출입 제한 아니었겠습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는데 그럼에도 통제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아무래도 민북 지역은 우리 전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사실 전쟁이 끝나고 군사분계선, DMZ, 사실 비무장지대라 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세계 제1의 중무장지대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군사된 DMZ 또 남방 한계선과 면에 있는 민북 지역, 아무래도 군사 시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군사 시설을 보호해야 되고 또 군사 시설이니까 또 보안이 요구해야 되고 또 군이 주둔이 뭐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군이 준대하면은 가만히 있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네. 이런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 현실적 차원에서 군사적 요구에 의해서 주민들의 생존권, 어떻게 보면 기본권이 네. 제한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주민들은 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적경 지역이나 민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 뭐 남쪽에 계신 분이 민북 지역이나 적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안보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고 감사하는 분이 과연 몇 분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대가 근 60년, 70년에 바뀐 만큼 예전과 같은 형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지원과 동시에 국민적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도 지역 적경 지역 민북 지역의 우리도 주민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더 많이 네, 맞습니다. 필요한 시점이 예, 아닐까 예, 싶네요. 회장님, 민북 지역의 처음 명칭이 귀농선이라고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 생활상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렇죠. 전쟁이 끝나고 53년에 이제 휴전협정 체결되고 예. 54년에 이제 유엔 미8군이죠. 미8군이 사실상의 그 적경 민북 지역 군사 분계선에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의 영농 활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귀농선이라는 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8년에 그 저쪽 군사분계선상의 그 우리 안보 담당을 우리 국군이 네. 주로 담당하면서 바뀌면서 소위 말하는 민간 통제선, 민간인 통제 구역이 설정됐죠. 예. 근데 그동안 몇 번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에서 40km, 그다음 뭐 20에서 10km, 5에서 10km, 지금은 10km 이내 이렇게 민간인 통제에서 설정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10km 범위 내에서 네. 많은 주로 영농 활동이 되겠죠. 그분들의 영농 활동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는 출입뿐만 아니라 입주하는 영농 활동도 개방되기도 했습니다만 아주 제한적이죠. 이 철원 지역만큼 좀 다른 게 이 민북 지역에 거주하는 그 왔다가 영농하는 활동의 정주민이 한 40% 이상, 45%까지 원주민들. 높은 비율 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 원인은 아무래도 철원이 뭐 곡창 지역 아닙니까? 그래 영농 활동이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예. 자리를 지켰던.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 주민들이 이 민북 지역을 우리가 농업 활동을 하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네. 뭐 재산권도 행사하기 힘들고 또 거주도 힘들고 이런 측면에서 개발에 상당히 제한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분단의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이 민북 지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김 기자, 강원도 내 민북 지역의 실제 생활을 좀 들여다볼 텐데 마현리의 경우 주민들은 초소 이전 때문에 자유로운 출입은 됐고 그 외에 또 어떤 부분들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마현리처럼 민통선 안에 사는 주민들 5명 정도를 제가 취재를 할 때 네. 인터뷰를 해봤는데 공통적인 답변은 주민들은 민통초소 이전이 끝이 아닌 이제 시작했다 시작이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초소 철거나 통합에 따라 마을 출입은 점차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네. 문제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60년 전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점입니다. 집도 가게도 뭐 흔한 건물 하나도 마음 놓고 내 땅이어도 지을 수 없는 게 네. 지금까지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을 할 때도 생업을 할 때도 이 군 당국의 규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 마을 주민들은 그래서 이제 초소 이전에 이어서 민통선 안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부지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사적 규제가 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 방안을 좀 더 자유롭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이런 맞습니다. 요구가 있네요. 자, 지난 3월 강원특별법 특례를 기반으로 해서 철원 신벌지구 2.39제곱킬로미터, 또 철원 고속중 관광지 먹거리 지원센터 0.47제곱킬로미터, 화천 안동철교에서 평화의댐 10.04제곱킬로미터 등의 군사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민통선은 최대 3.5km 북상을 했습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이죠.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서 5km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회장님, 올해 초에는 경기도 연천 철원의 군사 제한구역 해제, 양군 도타현 일원, 또 고성은 통일전망대, 건봉사 등 일원에서 민통선 북상이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근 이런 추세 어떤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무슨 뭐 지역적 요구를 반영한 그런 차원에서 안보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여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사업할 때 그 통로 지역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개방인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 경의선 철도도로, 동해선 철도도는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접경 지역, 민북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군사적 요구에 의해서 크게 부담 없는 선에서 통로를 열어준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필사할 때에는 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수동적이 아니라 네. 이 지역은 이런 차원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열어둘라라는 안만 제대로 낸다면 국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민북 지역의 이번 그 북상 또는 또 통로의 개방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는 이 개발과 보존이 균형이 돼야 되겠다. 두 번째는 그 민북 지역이 개방된 그 지역을 주민들에게만, 그 지역에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국가적 관심이 크게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따져보면 경기도 강원도에 적경지역 민북 사는 사람들의 표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적인 이익을 반영하면서도 국가적인 이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제안됐을 경우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이 개통될 여지가 높다. 세 번째는 지역 간 경쟁입니다. 제가 사실은 경기도 강원도, 경기도 자문위원, 강원도 자문위원, 또 해안부의 적경제 발전 특위 자문위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지역 간의 경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기억나시겠지만 세계평화공원 이름이 세계평화생태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만 그때 얼마나 지역 간에 갈등이 심했습니까? 경쟁한다고 경기도 네. 강원도 간에 또는 적경지역 10개 시군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한 지역이라도 무언가 커다란 국가적 사업, 지역
그 기내 개발과 보존을 균형을 이루면서 지역적인과 동시에 국가적 안위 채택 어느 지역이라도 만약 성사된다면 네.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인접구로 확산될 수 있는 그것을 계기로 더 적극화될 수 있는 이런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사분 계선 현행 10km 내 이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서 5km까지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최근에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을 지역으로 둔 이양수 의원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민간인 통제선 범위 10km에서 3km 이내로 조정을 하도록 했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사실 지금 손 회장님께서 네. 답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조금 정리하는 내용으로 현실성을 언급을 드리면 일단 다들 이해하시다시피 이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생활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 민통선 안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그런 볼 수 거죠. 있겠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요즘 무기 체계가 정말 고도화됐잖아요. 현대전의 양상에서는 이 기존의 이 군사 분계선이나 보호구역의 의미가 사실상 예전보다는 많이 좀 퇴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넓다고 분석되는 민통선의 범위를 줄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이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좋게 생활할 수 있는 네. 그런 근거를 만들자는 거고 다만 국가 안보 측면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군사 작전에 해가 되거나 군사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민통선 북상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는 네. 여전히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삶이 좀 북상으로 인해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회장님 최근 군사 규제 완화 속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도 어떻게 보시고 접경 지역 개방이 필요한 이유 또 뒷받침돼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헌법상 통일을 시켜야 추진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통일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접경적 민북 지역이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다. 그 이 중심 지역인 만큼 평화 안정은 기본이고 또 국가 성장에 도움됨과 동시에 또 통일을 준비할 수 있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세운다면 성장과 동시에 성장과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나름대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 DMZ의 그 UN 평화 대학교를 만들자. 이게 저희 비전이고 네. 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 지역에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계의 평화를 갖다가 좀 더 회복, 유지, 확산할 수 있는 평화 사관학교진 대학원을 중심 만들자.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동력을 가지고 우리 예를 들면 뭐 평화대학교를 만든다면은 유엔 회원국이 194개 회원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년에 석사과정 2년제 하더라도 각 국가마다 한 명씩 뽑는다면 어떤 지역에 만약 대학교가 설립된다면 그 지역은 193개 국가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네. 평화대학교가 만약 구축된다면 통일 이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우리가 거점으로 평화와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안들을 좀 활발하게 이번 기회에 지역과 중앙과 함께 또 싱크탱크 함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마현리 초소 이전을 비롯해서 군사 규제 빗장이 하나둘씩 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접경 지역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 재원의 말씀 끝으로 해주실까요? 접경지 주민분들은 이 민통초소 이전과 같은 이런 접경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 완화가 늦으면 늦었지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네. 수십 년 전 청년 시절에 이 민통선 안 마을에 자리 잡았던 분들이었는데 주민분들이 이제는 마을에 청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고령화인 거죠. 네. 그래서 접경지에 자리 잡은 주민분들의 기본권이 더 보장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마현 13초소 이전과 같은 사례들이 좀 더 가속이 붙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한 주민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쟁 이후에 버려진 민통선 황무지를
옥토로 가꾼 게 누군지 국가와 우리 시민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 주민분의 인터뷰 답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DMZ학회 손기용 회장, 춘천 MBC 김준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